여름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한국에 도착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과 오늘 오후 전화 통화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대면 회담을 갖지 않는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전화 통화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근데 보통 이런 이 외교 일정이 있을 때 야당이 비판하고 여당이 엄호하는데요. 그렇죠. 지금 일단 협치의 대상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잘했다.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뉴스거리가 될지 여당 내부에서도 이제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사람들만 비판 의견을 내서 네. 전체 주류의 의견을 보자면 이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이 낸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는 대만을 방문하고 지금 이 동아시아를 순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매우 중요한 우리의 파트너이고 미국 내에서도 의전 서열 3위죠. 아주 중요한 인물임은 분명합니다만 이 단계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강력한 이제 한미동맹 강화 등등을 내세웠지만 동시에 또 우리 이 대외 교역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과의 문제도 슬기롭게 잘 풀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차원에서 이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과 전화 통화 정도로 가름을 하고 오늘 보니까 낸시 펠로시 의장이 국회를 방문해서 김진표 의장도 만났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도 만나셨거든요. 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방금 전에 SNS에서도 올렸는데 이 국회의 어떤 이 관련자, 그러니까 미국 하원의 의장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전을 하고 만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펠로시 의장이 도착했을 때 공항에 우리 측 의전 인사가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외교 관례로 보게 되면 이 상대국 국회 쪽 인물이 올 때는요. 행정부가 나서서 의전하지 않고 국회에서 의전을 하는 게 오랜 외교의 관행입니다. 그러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직접 나가는 게 어렵더라면 이광재 사무총장이나 국회와 관련된 사람들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국회의장실이나 사무처에서 조금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물론 국회의장을 만나기로 하고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저도 이제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외교적인 결과, 그러니까 의전은 차치하고, 그러니까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있지만은 일단 의전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사전에 국회에서도 사전에 미국 측에서 나오지 마라 그랬다.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은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건 뭐 대통령실과도 연락을 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라고 하고는 있는데 그러더라도 어저께 그 사진을 보면서 아니 이분이 지금 서울에 오신 분인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 있는 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측 정부가 됐든 아니면 국회가 됐든 그래서 최소한 국회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정부 인사라도 나갔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느냐. 외교부 장관이 지금 뭐 캄보디아의 아세안 회의 때문에 나갔다고 한다면 네. 그 다음 아니면 총리라도 나가셨어야죠. 대통령이 못 나가신다고 하신다면 총리는 지금 휴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총리라도 나갔어야 되고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기존의 윤석열 정부는 반중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균형 외교를 중국의 눈치 보기다. 근데 왜 본인들이 이렇게 또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번에 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우리가 거부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펠로시 의장 측에서 거부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펠로시 의장이 올해 2022년도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각국을 다 다니면서 대통령이나 총리를 만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만 만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외교적인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뭐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의 어떤 미국을 대하는 의전은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추가로 질문 더 드리면 얘기가 나왔다시피 중국 눈치 보기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나토 가고 한미동맹 강화하면 중국 눈치 보라고 하던 민주당에서 이제는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한 어떤 균형자적 시각을 유지하겠다. 그리고 이게 미국 행정부 대표하는 자격으로 왔으면 당연히 우리 행정부에서 의전하고 만나야죠. 그런데 국회 교류 차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뭐 총리나 이 국가 원수급이 의전을 하는 것은 그 국가의 선택 사항인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국회 차원에서 환영을 하고 여러 가지 중요 의제를 다룰 수 있다는 것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또 이 강성인 분들 외교 안보 측면에서 굉장히 오른쪽에 계신 분들이 비판하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민주당이 비판하는 건 조금 말이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비판해야 되는 건지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의견이 계속 엇갈리거든요. 전체적인 입장이 안 나왔어요. 다만 이제 정치평론가로 복귀하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네. 만날 것이다. 만약에 전격적인 회동이 성사되지 않으면 본인이 정치 구단이라는 칭호를 내려놓겠다라고 오늘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이 전화 통화를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그래도 일정상 전격 회동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지 않겠느냐 정도 생각은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나토에도 참석하는 등 서방 세계 자유민주주의를 중시하는 국가들과 같이 동맹을 하겠다는 것은 충분히 많이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실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의 어떤 교역에 있어서 굉장한 이 트러블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또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만나야 되는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대통령실 안에서 있을 것 같은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펠로시 의장을 대통령이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 만남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또 만나지 않고 전화통화로 가름한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한미관계나 한중관계를 어떻게 잘 풀어가는가를 좀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하원 의장이 왔는데 만났다 안 만났다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외교나 국제관계가 단순한 측면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제가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다가 댓글에 그런 내용을 봤어요. 정말 나이가 많으신 미국 하원 의장이 노구로 이끌고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왔는데 그것도 안 만나는 게 이게 A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어찌됐든 뭐 외교 관계 그 간단한 면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근데 저는 이번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저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교 파트가 도대체 어떻게 이걸 판단을 한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거 결국에 대통령은 어떤 주변의 참모, 본인이 외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교 파트에 있는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미숙한 또 참모진의 미숙한 면을 한번 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통령은 현재 이제 휴가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휴가 중에 밖으로 나온 외부 활동 첫 번째가 지금 소극장을 찾아간 일이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연극 보고 같이 좀 만남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주로 이제 식당 하시거나 이런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참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저도 문화예술인 출신이지만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언론의 주목도 좀 덜했고 사회적인 관심이 부족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소극장에서 연극하시는 분들 또는 밴드 공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 공연도 불가능해졌고 대면 이제 강의라고 하죠.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레슨이나 강의로 생계를 영위하는데 그런 것도 이 대면 활동의 한계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 기간에 너무 무거운 일정을 하게 되면 그건 휴가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잖아요. 가볍게 취미생활도 할 겸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다시 재유행 조짐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분들을 좀 응원해주자라는 의미에서 대통령이 연극인들을 만나고 응원한 것은 저는 시의적절한 행보였다고 보여지고요. 이 연극인 방문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방문과 겹쳐서 아니 하원 의장 안 만나고 연극 보러 갔느냐라는 비판은 좀 억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원 의장을 만날 거면 연극 보고 난 다음에 오늘이나 내일도 또 회동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별개로 한미관계, 한중관계를 고려한 정무적인 결정인 것이고 연극을 보러 가는 일정은 또 별도로 예정된 문화예술인 응원 일정으로 좀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연극 보러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휴가 기간에 영화도 보신다 했으니까 전 아주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낸시 펠로시 이렇게 펠로시 지금 하원 의장이 어저께 하루 종일 기사가 오락가락하지 않았습니까? 조율하고 있다, 아니다, 오보다. 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와쿠에서는 어떤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그런데 보러 가실 수는 있지만은 이를 보러 간 것을 꼭 이 시기에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사진까지 제공을 해 가면서 전 두 가지예요. 이걸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또 사진도 정말 오늘 대통령실의 참모진들을 이렇게 뭐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진도 좀 좋은 사진, 잘 찍힌 사진, 대통령이 잘 나온 사진 이런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어저께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식사하는 그 참석자들과의 그 연극인들, 젊은 연극인, 청년 연극인들과의 그 사진을 보면 다들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홍보팀도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그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시기와 왜 이것을 굳이 어저께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리고 저는 이 사진의 어떤 품질 이런 것도 한번 꼬집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의 합리적인 비판은 늘 집권 여당으로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적절한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 대변인실에서 기자들에게 낸시 펠로시 의장과의 만남 여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만난다 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추진한다 했다가 또 아니라 했다가 자꾸 이게 엇갈려요. 그런데 용산 출입하는 기자들이 나름 이 대통령실의 공보 담당 관계자들한테 물어봐서 답변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물론 다른 관계자들이겠지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용산에서 다른 기능 중에 사실 대변인실 기능이 가장 큰 문제라는 비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좀 각성해야 된다. 대통령 보좌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거기 개편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뭐 언론을 담당하는 분들 제가 인사 개편 하라 마라 말할 위치는 아닙니다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연극 방문 사진 같은 경우도요. 이게 아마 개인 일정이고 비공식 일정이다 보니까 평소에 대통령과 함께 일정을 수행하면서 사진 찍는 전문 홍보팀이 안 따라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굉장히 최소 규모로 경호나 수행 같은 경우도 적은 규모로 따라가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사진의 퀄리티가 평소 대통령실 사진만 못한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비공식 일정이고 개인 일정이라고 하여도 이 대통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에 대한 무게감을 좀 되새기고 사진 찍을 때 이거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구도라던가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라던가 이런 걸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단 한 가지 트집이라도 안 잡힐까 고민을 10번, 20번 하고 나서 이걸 공개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이 설주환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변인실과 홍보 담당은 조금 질책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내 사정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이준석 대표는 복귀하지 못하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국에 안건이 올라가서 의결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오늘 하태경 의원과 조혜진 의원이 공동 기자회견하면서 이준석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한 당원 개정을 상정하겠다고 했습니다만 네. 저 두 분은 최고위원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에서 이 상정한 의결한 안건이 전국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개정안이 전국위에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조금 의문스럽고요. 현재 안대로 지금 상태를 비상 상태로 규정하고 비대위를 출범시키게 되면 그 순간 뭐 당대표 1인, 최고위원 1인의 거치 문제가 아니라 현 지도부 전체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여느 최고위원 누구도 다 물러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해임하게 되는 절차가 비대위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비대위가 어느 정도 활동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내에서는 비상 상황을 너무 길게 가져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 두세 달 안에 이 사태를 좀 정리하고 적어도 연내 올해 안에 전대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무게감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요. 전국위와 상임 전국위 절차를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일이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가장 궁금한 게 당 내부에서도 얘기하지만 이게 비상 상황이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히 최고위원들 다수가 사퇴를 표명한 것만 가지고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 위기적 측면에서 지금 IMF나 또는 2008년의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만의 갈등 이런 대외 상황도 불안하죠. 그 상황에서 집권 여당이나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지방선거 대승 이후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비상 상황이 아니면 대체 뭐가 비상 상황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 앞에서 아니 이거 비상 상황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논리적 명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최고위 사퇴라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정 전반을 보게 되면 지금 집권 여당도 대통령실도 정부도 대오각성과 변화 쇄신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라는데 많은 국민과 당원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배제를 네. 위한 움직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축출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어찌 되었건 지금 메인스트림 자체, 그러니까 주류적인 기류 자체는 이미 비대위를 꾸려서 새로운 전당대회를 통해서 2년 앞으로 임기가 2년이 보장된 어찌 보면 새로운 집행부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지금 뭐 이준석 현 당대표죠.
전이란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데 아직은 아니고 이제 아직은 아닌데 네.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치의 영역입니다. 이제 정치의 영역을 사법적으로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이런 순간 정치가 실종되고 소멸되는 거예요. 정치란 것은 유연성을 가지고 앞으로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지금 가장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에서 버티니까 지금 이런 계속 절차적인 문제 안에서 이런 해석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이만큼 상황이 왔다. 그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만약에 내년 1월 8일 이후에 돌아온다고 한들 그게 뭐 어떤 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면 지금 가처분 신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까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저는 가처분 신청을 하면 인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대표에 대한 권한을 침범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법원에 따라서는. 그렇지만은 저는 그리고 지금 절차 내로 왜 그러냐면 지금 양당,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당대표가 이렇게 되는 상황을 가정을 해루지를 못했어요. 당원 당규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석의 여지가 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이준석 대표가 법원에 가처분에 인용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은 판단의 영역이고 재량의 영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큰 결단을 하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어긋났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당에서 그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집행부가 꾸려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책임 정치의 소재를 본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 두 번의 당무를 약간 놓은 것 그것이 가장 큰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같은 소위 말하는 사태, 갈등의 원인과 지나간 일들을 하나씩 꺼내서 분석하고 싶진 않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대통령 취임 100일이 채 안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이슈들로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그리고 집권 여당의 정당 지지율도 흔들리고 있는데 과연 어설프게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대안이냐. 그러니까 과거의 이유나 여러 가지 진행 과정에서의 자잘한 이유는 정치적으로 분석하기에 따라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저렇게 보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데 의원들과 다수 당원들의 중지가 모여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변화는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위기입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운동화끈 바짝 조이겠습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만 하면 국민들이 믿지 않아요. 정치인들이 말뿐인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도부 해산이라는 과감한 선택까지 하면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것이고 저는 휴가가 끝나고 어느 정도 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실이나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은 인적 쇄신이 있지 않을까 또는 인적 쇄신에 준하는 뭔가 기조 전환이 있지 않을까 하는 등등의 생각.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고 전화도 받고 하더라고요. 그런 소통 대폭 강화라던가 뭔가의 변화가 있어야만 국민들이 우리가 지금 회초리 때리고 있는데 아파하는구나, 위기라고 인식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지켜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일 화나는 게 회초리 때리고 있는데 맞는지도 모르고 아파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면 때리는 국민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라고 때리는 건데. 물론 지금이야 체벌이 금지된 세상이긴 합니다만 비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프다, 바뀌겠다 하는 걸 어떻게든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사보다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 어떻게 위기를 타개할지에 좀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좀 지켜보셨을 테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잠깐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정치적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일까요? 글쎄요. 지금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일각에서는 가처분 신청, 법적 조치 이야기도 나오고 또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선당우사한 결단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갈래의 조언이 이준석 대표에게 가고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치라는 게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류라는 것과 비주류라는 세력이 계속해서 교체되는데 이런 일정 국면에서 과연 끝까지 가서 강대강으로 싸우는 것만이 정치의 답이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질 때가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더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힘의 정당의 당원들이요.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참는 사람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결국 다 재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고민한 것을 이야기해 보자면 법적 신청을 가는 강대강 대결 선택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닌 것 같다. 지금 당장 이 진행되는 어떤 일각의 사태들이 100%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전국까지 소집된 마당이면 당을 위해서 또 정부를 위해서 한번 내려놓는 고민을 할 때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등등. 그러니까 딱 집어서 말씀을 못하겠지만 무조건 끝까지 싸우고 이기기만 하는 게 이 정치의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아까 좀 바뀌겠습니다라고 이제 회초리를 맞는 자세를 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실도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네. 가능합니까? 글쎄요. 대통령실. 근데 지금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보면 네. 참모진은 잘 바꾸지 않으세요. 웬만한 일이 있지 않으나 우리가 대선 기간, 뭐 후보 기간이나 지금까지 보면 본인이 신임했던 참모진에 대해서는 아주 뭐 불가피하듯 아주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거의 바꾼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어떤 리스크 때문에 본인이 고사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것이지만은 뭐 나중에 보니까 뭐 뒤에서 다 또 뭐 암약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쉽게 믿음을 거두시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기능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실이.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특히나 지금 메시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면 사람도 인적 개편은 기능적 개편의 하나의 요소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주변의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훌륭한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두루두루 사람을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당대표가 그러면 다음 총선 공천권까지 갖는 겁니까? 네, 비대위 전환이 되게 되면 비대위 이후에 출범하게 될 지도부 같은 경우는 2년의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총선 직전에 또 다른 또 사태가 발생해서 지도부가 교체되거나 새로운 이제 총선 대비 비대위가 출범하지 않는 한 이 새 지도부에서 총선 공천까지 한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 조기 전대가 언제 열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음 이제 이 전국 의결을 통해서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 비대위의 기간을 2달로 할지 뭐 3개월로 할지 또는 연말까지로 할지 또 더 길게 하자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어찌되었건 아무리 오래 해도 비대위가 6개월 이상 가진 않거든요. 그 안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연내에 2022년도에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그 지도부가 2024년 총선을 대비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가 어제 두 번째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좀 컸어요. 이 행안부 장관의 탄핵 문제, 네. 그리고 민영배 의원을 복당시킬 것이냐. 네네네. 좀 의견이 많이 갈리던데 네. 당내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지금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후보들이 아마 이 토론 과정에서 이 논점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상민 그 장관의 그 지금 그 경찰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위헌적인 요소, 위헌 위법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모법에,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없는 권한 자체를 그걸 시행령으로 지금 설치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전 법제처장이죠. 이석균 법제처장 같은 경우도 이건 뭐 로스쿨생들이 보더라도 이거 위법이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너무 명확하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위법적인 기구를 설치하는 것 이것 자체가 어떤 탄핵이란 것은 법을 어긴 경우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을 만약에 하게 됐었을 때 아마 박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이 탄핵이란 것은 굳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아니고 그 말 꺼내는 것도 참 힘든 상황인데 장관에 대한 탄핵이 굳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권한 정지받게 되는 것은 없거든요. 차라리 뭐 해임 건의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뺏기지 말자라는 어떤 그 충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어떻게 되든 지금 당 내에서도 권한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탄핵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임 건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좀 전당대회 끝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면 네. 이제 기자간담회 있었는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강경하게 반응을 했어요. 이거는 국기문란 행위. 요 국기문란행위라는 단어가
이 정부 들어서 두 번이나 세 번 정도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러니까요. 지난 정부에서 지금의 여당이 항상 민주당을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그랬었는데 올해 이 정부에서의 또 네 글자는 국기문란인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고요. 저는 아까 그리고 그 민영배 의원 관련해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네. 부분은 저는 원칙대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도는 알겠어요. 무슨 의도인지. 그렇지만은 항상 민주당이 비판을 받았던 것들은 이런 부분이에요.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은 당규에 의해서 복당은 탈당한 날로부터 1년 뒤에 복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는 민영배 의원 본인 마음도 충분히 알겠지만은 그 당의 원칙대로, 당은 당규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재명 의원이 얘기하는 이 정치 보복 수사, 이건 본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수사기관도 잘못한 부분이 뭐냐면 아니 수사를 기간을 정해놓고 시기를 정해놓고 우리 이때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그렇게 말씀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떤 언론에 보도가 될 정도로 만든다는 것은 아니 이것은 특히나 시기가 8월 중순인데 지금 8월 말에 민주당의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만약에 국민의힘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정치보복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하면 됩니다. 증거에 의해서 거기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저는 뭐 이재명 의원이 이렇게 항상 뭐 남들은 사법 리스크, 본인은 이제 이거 정말 그렇게 부르지 말아달라. 그건 프레임이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서 물어봐달라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수사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떠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경의 대장동 수사는 국기문란이 아니다. 검경의 대장동 수사를 안 하면 그건 국기문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명백한 혐의점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속속 드러났고요. 관련 진술들도 언론을 통해서든 뭐 검찰 수사를 통해서든 많이 확보되었고 또 대장동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백현동도 있고요. 성남 FC도 있고 법카도 있고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지금 그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된 이 모 기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 리스크라는 말이 이재명 의원 의혹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살다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분을 처음 봤기 때문에 뭐 운 좋게 어느 하나 피해간다고 해도 나머지 또 사면 초과인 상황이라서요. 이 당대표 되시고 나면 당대표 임기 내내 글쎄요. 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 민주당의 당력을 다 써야 될 텐데 그게 과연 건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는 길인지 사실 지금 정부 여당이 지지율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집권 여당 사람으로서 국민의힘을 위해서는 이재명 당대표 되는 게 낫거든요. 여러모로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이나 국가를 위해서는 박용진 같은 개혁파가 그래도 파란을 한번 일으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참 누구를 응원해야 될지 갈등이 많이 됩니다, 요즘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